국민의힘의 지지율이 20%대 초반을 기록해 작년 8월 이후 최저를 나타냈습니다. 8일 동안 이어진 장동혁 대표 단식의 성과로 보수 결집을 꼽았지만 당 지지율이 가리킨 건 정반대였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쌍특검 단식 투쟁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의도 정치의 뿌리 깊은 악습인 검은 돈 뿌리 뽑기 정치 개혁이었습니다. 여드레 동안 이어진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이렇게 평가한 국민의힘. 장 대표는 전날 병원으로 이송되기 직전 국민적 분노가 불붙고 있다고 했지만 폭정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오늘부터 들불처럼. 한국갤럽이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 말을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단식이 진행 중이던 20일부터 어제까지 진행된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2%로 나타났습니다. 2주 연속 떨어진 걸로 지난해 8월 둘째 주 이후 최저 수치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43%로 국민의힘과의 격차는 21%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1%로 2주 만에 60%대를 회복했습니다. 장 대표의 투쟁 방식에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설득으로 단식을 그만둔 점도 극히 일부 지지층만 생각한 잘못된 전략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한 야권 관계자는 JTBC에 민주당은 혁신당과 합당한다며 운동장을 점점 넓게 쓰는데 국민의힘은 오른쪽 끝으로 쪼그라들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됐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의결은 단식을 마친 장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미뤄질 걸로 보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는 어제 이제 단식을 그만뒀고 결국 쌍특검 도입을 거듭 촉구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 한국갤럽 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오른 게 아니고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22%를 기록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는 왜 단식한 거야? 그런 생각 안 들 수가 없죠. 어제 발표됐던 MBS도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그래서 당장 그렇게 콕 집어가지고 얘기하잖아. 단식을 했는데 지지율은 이렇게 바로 기사를 썼단 말이에요. 네. 이건 뭐냐면 단식의 효과가 국민들한테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걸 뼈아프게 지적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식의 소기 목적은 쌍특검 통과였는데 자기들이 거뒀다고 자평하는 거는 보수 이제 그 결집시켰어. 이거고 엉뚱한 거를 지금 얘기하면서 성과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에 몸도 안 좋고 힘들어 죽겠는데 출구를 못 찾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주목받고 코스피 5천 막 돌파하고 가고 이거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단식이라는 건 시작은 할 수 있지만 끝내는 게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쵸. 끝내는 타이밍을 못 잡는 거야. 그러니까 의원들이 막 몸이 단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대표님 이제 그만두셔야 됩니다. 이러다 큰일 납니다. 우리 인사청문회도 다 늦추고 지금 상임위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누워서 싫어 나 끝까지 갈 거야 막 이렇게 하니까 몸이 달았지. 그러다가 결국은 유영아 의원이 같이 동조 단식하다가 안 되겠다. 우리 박 대통령이라도 빨리 불러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10년 만에 국회로 불러 올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잔인하다 진짜. 그만두세요. 잔인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또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달라요 또. 네. 저 이것을 해석할 때 전제는 국민의힘의 이익과 장동혁의 이익을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분리해서 봐야 된다. 국민의힘이 망해도 장동혁의 이익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이익이 있었어요? 회사가 작아지더라도 내가 지분권이 올라서 대표가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회사가 망하든 말든. 망하는 회사도 먹을 건 있어요. 거기에 내 지분이 있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12월 말부터 장동혁 대표는 그 대표직을 잃을 위기에 계속 처했습니다. 그 초선부터 시작해서 뭐 젊은 그 국회의원이 막 얘기하기 시작했고 점점 중진 언더진윤까지 점점 수위를 높여갈 때 필리버스터를 한번 틀어 막았죠. 그리고 나서 약발이 떨어졌고 점점 다시 그 불만의 목소리가 우리 왜 빨리 가운데로 안 가냐, 우리 선거 앞두고 있다,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일단 그 윤석열 선거 나올 때 한동훈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한 번 더 진압을 했지만 그때 너무 빠르게 제명을 한 것 때문에 또 이렇게 또 아직도 한동훈이냐 하면서 불만이 일어났어요. 그때 누워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을 제명한 것에 대해서 갈라치기네 뺄셈의 정치네 막 비판을 첫날은 했지만 굶기 시작하면서는 그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뺄셈의 정치라고 막 그때 비판했던 사실 그 사설들이 아팠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단식을 하는 기간 동안 보수 인사들이 다 왔어요. 심지어 비주류였던 유승민 의원까지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통합하는 모습 다 보였죠. 근데 내가 싫어나 딱 한 명은 안 왔잖아요. 한동훈? 근데 그 사람은 빠졌고 알았어. 그 사람 빼고 모두 통합이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한테 물러가라는 소리가 나오나요? 그게 안 나오잖아요. 성공한 거죠. 네, 국민의힘 지지도가 떨어졌건 말았건 나는 성공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네. 이거까지 출구 전략도 처음부터 어느 정도는 결정을 해놓고 갔을 거다. 아 어느 정도 네. 보고 갔다. 이준석까지 오면은 나는 할 일 다 했다. 네, 우리의 세계관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극우의 세계관 이건 아예 우리랑 같은 시공간을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블에 나오는 지구 666처럼 다른 지구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 세계관에서는 그 정통성의 화신 그들의 신과 같은 반신적인 존재가 지금 대구에서 강림을 해갖고 그분을 살려주고 정통성을 준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그 본인들은 특검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 단식이 시작된 게 한동훈 때문이잖아요. 한동훈을 가장 싫어하는 그 반신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에 동의합니다 지금. 네. 왜냐하면 본인을 대통령 탄핵을 시키고 그 징역을 보냈던 게 윤석열이기도 하지만 실무자는 한동훈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뒤에서 지시한 사람도 믿지만 실제로 때린 애가 제일 밉잖아요. 그런 점에서 장동혁과 박근혜는 공통 분모가 있고 어떻게 보면 참 시나리오가 나름 우린 동의 못하지만 예쁘게 꾸려졌다. 아니 저도 이 점에 동의하는 게 저도 그 상황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해석하기로는 박근혜가 어떻게 보면 올라온 게 장동혁을 살리려고 올라왔을까? 혹시 한동훈에게 일종의 안가품 하려고 올라온 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윤석열과 한동훈이 원팀으로 박영수 특검에서 국정농단 수사를 하면서 2018년 2월에 박근혜에게 징역 무려 30년을 구형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는 박근혜가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돼서 대표되고 찾아가서 허허실실 쪼개면서 한 번에 그 앙금이 사라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동훈을 제명하려고 하는 장동혁에게 힘을 실어준 행위가 그 원천이 대구에 서울까지 올라온 원천이 그냥 나왔을까? 게다가 얼마나 말을 얄밉게 합니까? 징역 30년에 처음이다. 그게 한으로 남았을 거라고 본인이 구형했는지는 기억이 그렇진 안 나지만은. 않았겠지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런 앙심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불러 올리는 입장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네. 흥미로운 지점인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박근혜랑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얘기가 한참 전부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윤 어게인 세력하고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분리할 수는 없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분리는 해야 돼. 그 필요성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를 막 고민한 거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 남아있잖아. 박근혜가 남아있어. 그러면 우리가 보수 정당의 정통성을 그나마 이렇게 있는다고 우리 자부하고 있지만 윤석열 때문에 그게 와글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다시 붙잡자. 그러면 박근혜를 붙잡으면 윤석열을 보낼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러면 박근혜를 붙잡으면 박정희 정통성을 그대로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자연스럽게 버릴 수 있는 거야. 윤석열을 굳이 버린다고 하지 않아도 박근혜와 함께 정치한다는 이미지를 만들어가면 윤석열이 자연스럽게 역사 너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구상을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를 어떻게든 장동혁하고 만나게 해야 한다. 그래서 박근혜 영향력을 조금 더 키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 박근혜가 실제로 영향력이 크고 안 크고가 중요하지 않고 그걸 구상하고 있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단식 안 끝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제 남아있는 카드는 그거 하나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을 불러 올렸다는 거예요. 네, 게임을 하더라도 이게 전공법은 아니잖아요. 흑마술을 쓰려면 뭐든지 재물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그 자신의 소중한 거를 내어줘야만 소환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저쪽 세계관에서 반신을 소환했으면 그만큼 출혈이 있었을 건데 저는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래서 그렇지. 거고. 네, 그게 시장 궁금합니다. 구도가 어떻게 갈지. 네. 문제는 근데 제 생각에는 대구시장의 후보가 국민의힘 누가 되고 문제가 아니고 어떤 식의 출혈을 얻었냐.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떨어졌다라는 거고 실제로 그 서베이를 좀 심층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는 누가 봐도 서울입니다. 네. 서울 지역에서 하는 그 여론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의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40대 20으로 2배 차이가 났고요. 중도층에서 그 보수 성향, 중도 성향, 진보 성향 분류를 하는데 중도층이라고 조직을 밝힌 응답층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율이 44대 14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박근혜를 얻었다고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지방선거에 활력을 잃어버린 셈 아닙니까? 지방선거는 지는 거라니까요.
지방선거 승리할 생각이 없는 거라니까. 지방선거는 승리가 이미 그러니까 패배가 이미 예정돼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볼 때 장동혁 대표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방선거에서 이길 생각하면 이렇게 못하지. 그 경향신문 기자가 쓴 책을 제가 읽다가 그 문구가 나와서 아 이거 정치에서 써먹어야 되겠다 생각했던 뭐냐면은 고사리전을 붙이려면은 고사리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야지. 고사리를 뜯으러 가야지. 그렇죠. 네. 그죠? 그거 아니면 중도를 잡겠다고 하면 중도로 가야지. 왜 자기들끼리 같이 머리를 맞대고 모여가지고 왜 스터디를 하냐고. 그리고 고사리인지 아닌지 우리는 고사리 아닌 것 같이 생긴 거 먼저 속아내야 되겠다고 논의하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움직이는 거 보면은 같이 자기들끼리 자족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고사리 뜯으러 안 가고. 이 얘기는 고사리전 먹을 생각이 없다는 거지. 그럼 그 다음에 뭐 어떡할 거야? 이거 얘기할 때 얘기하잖아요. 장동혁 대표 대권 꿈꾸는구나. 이렇게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제 거예요. 느낌에는 박근혜 백신이 저는 이틀도 안 갈 것 같아요. 박근혜 백신이. 예. 뭐 전통 보수의 색깔을 보여주겠다 뭐 이런 그게 아니라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단식을 멈추기 위한 어떤 출구 수단으로 전략, 그냥 박근혜 씨를 이용한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엄청 시끄러워질 극우들 전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들 얘기에 과연 길을 닫을 수 있는가? 당원들의 구성도 뭐 통일교는 신천지는 이런 사람들로 되어 있다고 하는 당인데 그래서 저는 박근혜 씨에게 오히려 심심한 위로를 그리고 박근혜로 표하고 싶다. 상황 보면은 한지 모르겠지만은 장동혁 앞에 있는 장애물들은 정말 촘촘히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모두가 목도했듯이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무려 징역 23년을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진관식의 판결이 계속 이어질 게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감동적인 판결이 계속 이어지겠죠. 그리고 네. 이제 추경호 씨에게도 이제 점점 그 선고의 날짜가 다가올 거고요. 그게 네. 그리고 게다가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중기일이 28일 날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판이 쭉 이어질 거고 2월 4일 날 명태균 씨 선고 있죠. 명태균 씨가 만약에 진짜 징역 법정 구속 나온다고 하면 이제는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왜냐면 그렇죠. 추가권도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공적을 쌓기 위해 국민의힘한테 불리한 얘기 계속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굉장히 불리한 그 사정만 계속 생길 겁니다. 게다가 신천지 지금 특검이 미뤄질 것 같으니까 대통령께서 그 기자회견 때 힌트를 줬죠. 얘네 특검 안 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합수본 해갖고 수사를 시킨 네, 거다. 수사를 시켜놨다. 네. 제가 볼 때는 그 합수부에서 나오는 기사가 이제 국면마다 계속 나올 겁니다. 신천지 관련된 기사. 그럼 장동혁 대표가 사실 저는 그 이길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은 좋은 핑계가 됩니다. 나니까 요 정도 막은 거야. 뭐야. 이 사례는 예전에 한동훈 대표가 선거 지고 나서 나라서 요 정도로 막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했던 전례가 있어서 그거 그대로 간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다음 스텝으로 건너갈 기회가 됐다. 네.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내쫓고 이 당으로 재정비해서 이제 출발하자라고 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단식해서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지만 또 숙제가 남아있잖아요. 이 한동훈 대표 재심 기간이 내일이면 끝나거든요. 그럼 재심 결정 어떤 식으로 해야 돼? 그럼 윤리 차원이 손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윤리 결정이 그냥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제명이. 네. 근데 그게 또 분란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갤럽 조사한 거 보니까 왜 갤럽이 이렇게 자세히 조사했는지 내가 데이터를 내놨는데 너무 흥미롭게 내놨어. 왜냐하면 보통은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한동훈 대표 제명 결정에 대한 뭐 의견을 묻는다고 하면 중도 보수 뭐 그다음에 뭐 무응답이나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아 진보 이렇게 가지고 조사한 결과를 내놓잖아요. 근데 이번에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게 성향별이라고 하는 게 붙었어. 성향별.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제명에 대해서 전체 여론은 적절하다가 33, 적절하지 않다가 34예요. 거의 비등해요. 네. 네, 거의 비등한데요. 성향별로 분석을 해놨어요. 성향별로 분석을 해놓으니까 매우 보수적인 사람들은 제명이 적절하다가 62, 적절하지 않다가 27이었는데 약간 보수적이라는 사람은 적절하다가 40, 적절하지 않다가 36, 중도적이라는 사람은 적절하다가 26, 적절하지 않다가 37, 약간 진보적은 36대 34.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인데 매우 진보적이 38대 48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수만 놓고 봐봐요. 이제 매우 보수적이라는 사람들만 압도적으로 제명에 찬성하는 거고 약간 보수적이라는 사람은 거의 비슷한 수준. 네. 중도적이라는 사람들은 제명 반대한다는 쪽이 더 많아요.
그럼 국민의힘이 제명 결정을 하고 한동훈 쪽에서 막 극렬하게 저항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흔들릴 수가 없어 당이. 저는 조금 생각이 시끄러워요. 다릅니다. 이미 국민의힘은 안 시끄럽다고 가겠지만 네, 지금. 오늘 한동훈은 제가 볼 때는 어. 유튜브 한동훈 씨는 정치적 생명이 끝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제 전국 지표조사 결과도 그렇고 전반적인 네. 흐름이 당에서 제명을 해도 되겠구나라는 오히려 저도요. 판단한 게 아닌가 이런 예, 생각 좀 들었거든요. 매우 보수적이랑 네. 보수적에서 그 제명이 잘했다가 많았어요. 사실 놀라운 점은 진보 쪽에서도 한동훈을 싫어하는데 보수 쪽은 더 싫어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나와서 네, 한동훈이 싫어하지. 설 자리가 없음이 확인이 됐고 한동훈은 이번에 한동훈은 이제 법적으로도 재심도 청구 못했죠. 가처분도 못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시간을 끌면 이렇게 시간을 끄면 소명에게 충분히 줬고 이종주 기자랑 어제 방송하면서 왜 고소장 안 달리냐. 이거 그 맨날 하는 말이니까 듣지 마. 가처분 못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가처분 예. 안 할 거예요. 가처분 안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대구로 가라. 저 한동훈은 뭐 이재명 대통령하고 싸운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보수랑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렇게 해야 유승민처럼 되지 않는다. 지금 유승민이 얼마나 오랫동안 박근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초를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짧게 하려면은 대구로 가라. 대구로 가서 영남에서 어느 정도 득표력이 있는지를 증명해 보여야 한다. 네. 그런데 이번에 대구시장 출마자 중에서 배지가 있단 말이에요. 배지는 지역구로 가는 거야. 가가지고 대구에서 최소 20% 이상 득표를 해버려. 그럼 한동훈 무시 못해요. 그게 이제 주호영 이 되게 수성구 의원이시죠. 그분이 이제 대구시장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그 수성구가 강남, 그 대구의 강남이다. 그렇죠. 제가 또 대구에서 1년 복무를 하면서 법률구조공단 보면서 뭐 안 해본 게 없어. 제가 범원의 거리에서 제가 거주를 해서 수성구 거주를 1년 동안 했습니다. 가면은 강남이랑 분위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도 강남 출신. 강남과 우리는 잘 맞아. 아까 그 조사를 보면은 진보 보수, 극보수는 싫어하지만 좀 중도 보수 정도는 우리 그나마 괜찮게 봐. 그 이제 시나리오대로 가겠지만 저는 그 보수적인 사람들의 이 갖고 있는 한동훈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있고 대구가 또 어딥니까? 저는 만약에 한동훈이 무소속으로 나온다, 박근혜 출동한다고 봅니다. 아니, 무조건이에요 이거. 이번 갤럽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뭐 성향별 분류도 뭐 눈여겨봤지만은 개인적으로 세대별로 한번 봤거든요. 보면 연령대별 응답이 재밌는 게 20대, 30대, 40대에서 제명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40대는 아시다시피 민주당 성향의 인사들이 많고 20, 30대는 굳이 표현하는 국민의힘이라기보다는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많은데 20, 30대가 묘한 일치를 보였다는 점에서 약간 특이하다는 생각을 좀 한 것이었고 어쨌든 간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최고위원회에서 제명 결정을 하더라도 정치적인 영향력이 생각보다 안 클 수도 있겠구나. 지표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좀 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준석이 갑자기 장동혁과 친해지려고 애를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준석이 봤을 때는 장동혁이 결국에는 한동훈도 차내고 오세훈도 차내고 쓸만한 엘리트 계층을 다 차내고 혼자 남을 텐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자기는 더 구구적 성향이 강화되면서 국민 다수 대중으로부터는 고립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면 다음 총선을 앞두고는 총선에 이제 위기를 느끼는 원내 의원들이 그때는 들고 일어날 것이고 그럼 장동혁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그때 내가 국민의힘을 접수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합니다. 우와. 예. 그러면 장동혁 입장에서는 이준석도 잠재적인 경쟁자 한동훈처럼 쳐내야 될 존재 아닌가요? 근데 일단 순번이 뒤에 있죠. 한동훈이 세석밖에 먼저, 안 되니까. 오세훈이 그 다음. 네. 어차피 이준석은 다른 당이니까. 그리고 이준석은 내 생각이 좀 다르죠. 이준석은 예를 들어 TKPK 쪽 호족들은 실사장을 정말 싫어해요. 바지 사장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동훈을 너무나 싫어하는 겁니다. 한동훈이 너무 싫고 한동훈보다는 오세훈을 좀 좋아해요. 왜냐하면 한동훈이 들어오면 자신들의 지역 기득권을 위협할 수 있지만 오세훈은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이준석에 대해서도 별로 거부감이 적어요. 이준석도 자신들의 지역 기득권을 침해할 사람은 아니다라고 TKPK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다수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에 대한 거부감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이준석 입장에서는 계속 기존에 친하던 TKPK 의원들과 친분을 강화하면서 장동혁한테도 어느 정도의 거리 유지하는 제스처만 취하고 있으면 때가 돼서 장동혁이 무너질 단계가 되면 그 무너질 단계라고 하는 것은 총선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입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국민의힘과 합당을 하든 또는 국민의힘이 깨져나오는 걸 흡수
흡수를 하든 하는 형태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그게 한 2년 정도 뒤다라고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추정해요. TK하고 PK는 균일합니까? 아니면 좀 온도 차가 다릅니다. 있습니까?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기본적으로 좀 일단 뭉치는 것도 좀 다르고요. 네네. 성향도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은 있어요. 뭐냐면 지역에서 철저하게 지배 기반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뭐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회 할 것 없이 모든 관변단체들을 자기 사람으로 다 심어놓고 네. 그리고 지역 유지들도 자기 사람으로 다 키워놓은 상태고 그리고 지역 언론도 상당수는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역 시민단체까지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조직화돼 있어요. 그래서 조직표가 크게 가동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지역의 조직적 여론을 만들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 뭐 그런 거죠. 그 지역에서는 이제 뭐 국민 입장에서 뭐 잘못했다고 해서 지역 언론 여론에서 뭐 심각하게 신랄한 비판이 잘 나오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이익으로 다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네.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20년, 30년 계속 왔던 강력한 이익 기반 카르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농협 조합장, 뭐 새마을 다 연결된 거죠. 뭐 새마을 운동 뭐 협의회 이런 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 정점에 지역 국회의원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득권 카르텔이 매우 단단하다. 이건 네. TK, PK의 공통점인 것 같고요. 근데 좀 구체적으로 온도차는 분명히 또 있습니다. TK는 TK끼리, PK는 PK끼리 좀 움직이고 TK가 단결력은 더 좋죠. TK 자체 단결력은. 네네. 자체 단결력은 TK가 훨씬 좋고요. 그래도 PK에서는 지금 뭐 물론 지난번 총선 때 민주당이 박살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교두보 같은 것도 있고 지방선거에서도 보면 뭐 울산시장, 부산시장, 경남주지사도 몇 번은 냈잖아요. 울산은 딱 한 번 냈었는데요. 네네. 송 시장. 예, 근데 네. 그때는 사실은 좀 특수한 상황이었죠. 네네. 특수한 상황이라서 좀 그 싹쓸이를 한 번 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2018년도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역까지 싹 다 싹쓸이했는데 정확히 4년 뒤에 180도로 뒤집어졌어요. 네네. 싹 다 전멸하고 네. 아니 뭐 서울도 그랬으니까요. 그건 뭐. 근데 울산은 좀 조심스럽지만 시민들께서 좀 당시 민주당 지방 정권에 많이 실망하셨어요. 그게 제일 컸습니다. 네네. 그 좀 안타깝지만은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시정 평가가 4년 내내 너무 좋지 않았다.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참 좋지 않았다. 국민의힘보다 잘할 줄 알고 뽑아줬더니 더 못하더라. 라는 평가가 사실 그때 시민들 사이에 사실 그럴 때 많았습니다. 만약 잘하면 이게 교두보가 되는데 그렇죠? 사실 그때 좀 네. 저는 그냥 그때 일반 네네. 시민 네. 입장에서 그냥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민주당이 울산 기준입니다. 울산의 민주당이 전부 다 자리를 차지할 욕심을 낼 것이 아니라 자리를 몇 개 포기하더라도 검증된 사람을 안 주고 또 효능감 있게 그래서 시민들이 민주당한테 일시켰더니 참 잘하네라는 경험을 안겨줘야지 다음이 있을 텐데 그렇죠. 이번에 아깝다고 다 먹겠다고 검증되지 않은 사람 다 받고 자리 차지만 해버린 후에 효능감 있는 결과를 시민들께 못 드리면 다음에는 더 독이 될 텐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비판보다 중요한 게 우리가 더 잘하는 겁니다. 네. 비판만 한다고 우리 편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가 모범적으로 잘해야 되는 것이고 어렵게 울산에서 민주당이 단체장을 냈는데 좋은 평가를 못 받은 건 정말 아쉽네요. 많이 아쉽죠.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당시 활동하셨던 분들을 다 좋아하고 네네네. 뭐 개인적으로는 참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시민들의 평가겠죠. 그렇죠. 시민들께서 민주당에 기회를 줬더니 국민님보다 훨씬 더 잘하는구나. 정말 열심히 한다, 깨끗하게 한다, 청렴하다, 능력 있다. 평가가 나와야지 그 다음에도 기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늘 좀 자주 그 얘기를 해요. 비난하기보다는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상대를 망가뜨려서 반사이익으로 우리가 무언가 얻기보다는 우리가 잘해서 신뢰로 그걸 해내야만 한다. 근데 여태까지 많은 정치인들은 상대방이 자살골 넣으면 그거 가지고 이기거나 그러니까 상대 실수에 기대는 약간 적대적 공전 같은 것도 좀 있었는데 우리 김 의원님은 약간 패러다임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내가 잘하는 게 먼저지. 제가 좀 낭만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국회의원 중요합니다. 선거 네. 처음 출마할 때에
국회의원 선거 처음 출마할 때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첫 뭔가요? 번째가 네거티브 마타도어를 하지 않습니다. 와. 2번이 네거티브 마타도어를 하더라도 고소고발하지 않습니다. 3번이 다름에서 배움을 얻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당시에 선거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경쟁 후보 누구도 비난한 걸 한 적이 없어요. 와. 다 칭찬만 하고 다녔어요. 네, 네. 도리어 그분들 말씀 속에서 제가 배울 게 뭐가 있나 찾고 좋은 이야기면 제가 받아들이려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이제 그런 정치의 장이 되면 시민들이 더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정치를 하는 이유가 시민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시민들을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내 자리 욕심에, 내 명예 욕심에 또는 나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욕심에 정치를 한다면 그건 시민을 배신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한다는 것은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시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거기에 내 자리 욕심, 내 명예 욕심이 들어갈 공간은 없습니다. 그건 사심입니다. 공심에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공심에 머무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시민들께서 더 신뢰하시고 진짜 제대로 하라는 기회를 주실 거라 믿고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만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참 일꾼이 된다고 믿습니다. 아이고, 한덕수 23년형을 받았는데요. 네. 뭐 많은 분들이 의원님께 소감이 어떠냐 뭐 이런 걸 물으셨을 것 같아요. 딱 그 순간 네, 느낌. 아, 이제 좀 나라가 바로 섰구나. 네. 내란죄라는 건 정말 무거운 죄입니다. 정말 무거운 죄거든요. 근데 가볍게 사법부에서 다루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매우 분개감을 느꼈습니다. 형법전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 중에 가장 무거운 죄입니다. 그리고 가장 앞에 있는 죄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란죄가. 나라를 망할 뻔하게 하고 5,200만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결정적 위협을 가할 뻔한 일입니다. 두 번 다시는 없어야 할 일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법의 엄중함을 보여야 할 대표적인 케이스죠. 근데 그동안 어땠습니까? 법이 엄중함을 보이지 않았잖아요. 희화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바로 서지 못했는데 어제 내용 면에서나 양형 면에서나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법의 엄중함을 바로 세운 판결이었다. 그래서 사실 뭐 누군가 처벌을 받는 게 반가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그걸 통해서 국가기강이 바로 서고 정의가 바로 선다면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어제 있었던 한독수에 대한 24년형 선고는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저는 이런 멘트가 참 좋아요. 누군가 처벌받는 게 좋은 일은 아니고 뭐 즐거워할 일은 아니다. 그거는 인간에 대한 연민. 그가 내 반대편에 있더라도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베이스에 깔려 있고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서 엄벌할 때는 또 일벌백계 할 때는 해야 된다. 근데 보통 그냥 상대가 미우니까 뭐 사형이면 좋아, 뭐 무기면 좋아 해서 멈추는데 네네. 나 오늘 나 김상 팬클럽 회원 되는 것 같아. 와,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내용 있는 인터뷰. 정치가 뭔지, 정치가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는데, 제가 오늘 김상욱 의원님하고 인터뷰하면서 느낀 거는 네. 내용 있는 민주주의자, 실력 있는 민주주의자, 그리고 비전 있는 민주주의자였어요. 저는 민주주의자로 정말 저는 사실 그 생각했어요. 그 한독수 23년 선고 받으면서 무슨 생각했냐고 물으셨는데 제가 살아왔던 기존의 김상욱은 2024년 12월 3일 날 저는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께서 그때 계엄군을 막아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그날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고요. 그동안 뭐 저도 당연히 저 자신을 위해 살았죠. 돈 많이 벌고 싶었고요. 대접받고 싶었고요. 뭐 저 자신의 행복을 많이 찾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던 김상욱은 12월 3일 날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12월 3일 날 시민들 아니었으면 죽었을 제가 살아있는 건 시민들 덕택이에요. 그래서 12월 3일 이후에 살아있는 삶은 어떻게 보면 덤으로 살고 있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저를 살려주신 시민들을 위해 봉사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 지내고 있고요. 그래서 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자 많고 모자란 많고 하지만 공직에 있는 동안만큼이라도 정말
시민들께 도움되는 제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정치인에게 중요한 게 태도, 입장, 자세 이런 게 중요한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셨거든요. 몇 차례 죽을 고비 실제로 넘기면서 그다음부터 산 거는 나 정말 국민들 덕분에 샀다. 하느님 덕분에 살았다. 그런데 잉여의 삶인데 잘 살아야지. 그래서 준비된 대통령도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2026년에 이렇게 간직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정치가 국민들께 웃음을 드리고 희망을 드리고 또 삶에 정말 보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많아요. 저부터라도 더 많이 열심히 노력해서 더 웃음 드리고 희망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회 닿을 때마다 행복하세요, 행복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리면서 저부터 정말 행복 드리려고 애 많이 쓰는데 정치가 정말 시민들에게 행복을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